해외 선물 투자에 대해서 썰을 풀어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시장 우리가 저희 살짝쿵 살펴보는 시간. 이차장 김과장의 썰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썰당의 이차장 이현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썰당의 달달한 당분이 되고자 노력하는 김성준입니다. 오늘도 항상 저희 방송에 함께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제 개별 상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면서 지난주 원유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지난번 에너지 상품들 뭐 종류들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그 가격들이 어떨 때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런 부분 좀 살펴봐야겠죠. 투자자들은 사실 지난번 내용보다 이게 더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뭐 일단은 언제 사고 팔아야 될지 아니면 팔고 사야 될지 그게 중점이죠. 그러니까 그 이슈를 저희가 조금 어떨 때 뭐 이런 포인트를 맞춰줄지 저희가 포인트를 좀 맥을 집어준다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매매하실 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저는 이제 뭐 이번 시간 준비하면서 뭐 어떤 고급 그런 것보다는 기초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보자. 사실 원유 몰랐는데 원유 관련해서 뭐 MBA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원유 시장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 이런 걸 공부를 한다더라고요. 이게 정치와 분리되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열심히 좀 저도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좀 이것저것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은 저희 프로 늘 하는 코너 속의 코너. 1분 당 충전 먼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시죠. 저희가 한번 시간 재볼까요, 이제? 네, 이제 시간 한번 재보세요. 이제 뭐 대충 뭐 비슷할 듯 싶습니다. 뭐 따로 준비를 제가 하진 않아요.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아도 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다시.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은 에너지 원유의 가격 변동의 요인을 한번 조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확인을 하냐? 자, 처음에 인사말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 변동에 있어서 사자, 팔자, 사자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매매를 할 때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될까? 요 이슈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같은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왜냐면 조금이라도 포인트를 줘야 언제 내가 어떻게 수익을 그나마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저희가 맞춰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 그리고 단기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원유 가격 변동의 주요 요인을 한번 파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 합니다. 시간이 남았어요. 13초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해서 오늘 내용을 이제 설명을 쭉 드리면 메인 내용 위주로 한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원유 시장을 움직이는 요소 크게는 이제 거시적인 요소들이 있고 또 작게는 이제 미시적인 이렇게 두 가지 요소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장기적인 영향 요소 먼저 순차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거시 경제가 어떻게 원유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먼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설명하시겠어요?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유라는 거는 어떤 상품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험성 있는 상품.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변동성이 심하고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위험자산. 안전자산이면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그나마 안전자산이면 채권이나 달러 같이 이제 그 시장 변동성이 심할 때 그나마 이제 내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상품을 말하는데 이 위험자산인 이제 원유는 이제 말 그대로 경기의 흐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 원유 어떤 상품? 기름이잖아, 말 그대로. 기름인데 이거를 경기가 좋아. 경기가 좋고 그러면 건물도 많이 짓고 자동차도 많이 사고 사람 돈을 많이 버니까 중기계도 뭐 넣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름 수요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좋다 그러면은 당연히 원유 가격 수요가 많으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수요와 공급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은 오르죠.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우는 것들이에요.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어요. 대신 요즘처럼 글로벌 침체 막 부담감을 현재처럼 가지고 있어요.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원유 수요가 줄어들면서 오펙이 그러면은 감산을 더 하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막 나오고 있어요. 수요가 줄면은 생산량이 많아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가격은 어떻게 되겠죠? 내려가겠죠. 이런 변동성을 가지고 같이 경기 흐름과 가격이 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 이 차트를 제가 좀 그려 왔어요. 네.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우측이 이제 경기 흐름을 대표하는 게 뭐죠? 말 그대로 주가 지수죠. 주가 지수죠. 네. 주가 지수.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주가 지수 이미니 S&P를 제가 이제 차트를 가지고 왔고 네. 이게 3년치예요, 3년치. 네. 최근 3년치고 우측에 이제 똑같이 원유 가격 흐름을 똑같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간에 이제 보여주는 가격 흐름인데 자, 가격이 처음 오르거나 내릴 때 같은 흐름을 보여줘요. 시간대가, 네. 흐름대가. 움직임이 말 좀 그대로, 비슷하네요. 네,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수가 최근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이후로 이제 계속 끌어올리는 경향이 이전부터 쭉 대통령 되자마자 그런 경향이 있지 않지만은 네.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은 네. 유가 가격 역시 같이 이제 움직인다는. 네. 근데 최근에는 조금 이제 변수가 이제 그 오펙에서 이제 감산을 하면서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 조금 이제 네.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이제 같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제 투자자분들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오펙에서 감산을 한다. 뭐 감산을 하게 되면 이제 수요가 많지만 어느 정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뽑아낸 이제 공급 자체를 적게 함으로써 가격이 오르는 방식을 채택하는 네. 경기 자체도 같이 오르고 경기 자체도 좋은 상황에서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같은 흐름을 보여준다. 양의 상관관계 좀 어려운 말로 양의 상관관계 네. 전문 용어. 네, 양의 상관관계로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비슷한 예가 2008년 이전 2007년까지 소위 이렇게 슈퍼 사이클을 부르는데 중국이 이제 세계 무역 시장에 온 뒤로 계속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서 뭐 그렇죠. 생산도 많아지고 원유 가격도 뭐 계속 올라서 네. 2007년에서 8년 넘어가면서 원유 막 100불을 넘고 네, 150불 뭐 또 골드만삭스가 200불 간다고 좀 막 네. 허풍 떠는 네. 그런 시기까지 왔었죠. 네, 결국은 맞아요. 그게 경기가 좋아지면서 모두 상승세를 이뤄낸 그런 흐름이라고 보면 네,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럼 그 반대 예도 바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면서 네. 리만 네, 파산하면서 리먼 브라더스.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좀 네. 막내급이었는데 뭐 알았나요? 원유가 그냥 오르나 보다. 그런데 계속 오르길래 좀 100불 넘고 이상하다 이 생각을 했죠. 자릿수가 바뀌니까. 근데 또 계속 오르더니 골드만 이제 어릴 때는 골드만삭스 진짜 좋은 네. 금융회사로 생각해서 200불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그 얘기 하자마자 입방정 하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20불 때까지 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깨달았죠. 황금 양말은 거짓말쟁이. 이제 믿으면 안 되겠다. 그래 막 그때 루머도 있었어요. 골드만삭스가 골드만삭스 내 사촌 동생이 일하는. 진짜요? 골드만삭스가 원래 그 원유 투자를 했는데 네. 더 올라야 이득을 보는데 안 보니까 리포트 이렇게 쓰고 나중에 이익을 취했다 뭐 이런 루머도 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결국은 이제 경기가 좋으면 오르고 그다음 리먼 터진 다음에 경기 확 나빠져서 내리고 네. 이런 일반적인 순환론을 따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말 그대로 경기가 좋았을 때는 아무래도 사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사용하는 게 아무래도 부담이 되니까 쓰는 게 부담이 되니까 네. 뭐 말 그대로 자동차 하나 굴리려 그래도 여행을 가더라도 뭐 돈을 써야 되는데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여행을 안 가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조금 그러니까 그쵸.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요 부분에 흐름에 일단 있어서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제가 이전에 아마 그 말씀드렸던 커머디티 상품은 수요와 공급, 이 수요 공급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가격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제가 본 자료를 보니까 원유 시장도 큰 아주 거시적으로 수요가 공급 이제 우위가 어느 쪽에 점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유 시장 초창기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뭐 일단은 원유 개발을 시작이 되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뭐 어떻게 됐겠죠. 저도 몰랐는데 원유가 광범위하게 쓰이게 된 게 네. 처칠 때문이라는 의견도 어떤 있더라고요. 거? 처칠, 영국의. 처칠. 영국의 처칠이 해군 장관일 때 네. 영국 해군이 석탄이 아닌 음. 석유로 이제 연료를 써서 배를 운행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맞아요. 네. 배를 이제 그 고체 대신에 액체로 액화시키는 걸로 이제 한다고 해서 네.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들었어요. 부피에 석유를 넣는 게 효율이 높기 때문에 네. 바꿨는데 문제가 하나 있죠. 영국은 석유가 안 나는 네, 나라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랍 쪽에 이제 관심을 두고 네. 그쪽에 투자를 하는데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 아세요?
몰라요. 아 이게 나이 드러나는 늙은 사람만 아는 영화인데 그런 뭐 요약하면 아랍의 독립을 위해서 영국인 장교가 그 독립을 지원해서 이제 아랍 국가가 독립하는 이런 내용 영화인데 네. 그 실화거든요 사실은. 아, 실제 실화예요. 그리고 영국이 그때부터 그걸 감안해서 이제 중동 지역에 손을 뻗친 거죠.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데 사실 초기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대요. 아무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고체 연료로 사용하는 그렇죠. 석탄이 많았을 테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오일 쇼크 알죠? 70년대 네. 오일 쇼크 때는 거꾸로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공급보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오펙이 힘을 갖고 뭐 이런 것들이 생겼고 그다음 이제 그다음 시기가 오면서 80년대 들어서는 공급이 또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 네. 부분을 좀 착안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거시 경제는 좀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 네. 두 번째 이제 주요 생산 지역의 지정학적 이슈가 영향을 끼치는데 아까 중동도 제가 그래서 얘기 드렸는데 최근에 네. 사우디 네. 공격받은 아람코 네. 회사가 공격받았죠. 그렇죠. 정유회사가 정유시설 부분이. 네, 그날 아침에 저희 둘이 힘들었죠. 아침부터 아주 그냥 네. 네.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네. 아침부터. 네. 가격이 완전 미쳐서 들쑥날쑥하면서 이제 마침 그때 이제 아침에 우리 회사에 이제 근무자가 이제 우리 차장님하고 저하고 딱 근무자 둘밖에 없었는데 네. 가격이 급등락되면서 조금 이제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고생은 다 하고 저는 이제 마무리만.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정학적 이슈죠. 그래서 뭐 요약하면 뭐 생산국 쪽에 뭐 문제가 있으면 이제 가격이 오르는. 그렇죠. 네. 네. 아무래도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똑같이 또 얘기가 반복이에요. 수요와 공급인데 수요 공급하는 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도 당연히 가격의 변동성은 가져올 수가 있겠죠. 그것도 네. 참고로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사실 네, 많이 네. 준비했는데 네. 이제 1차 오일 쇼크 저도 이제 그런 게 있다 이런 거 말하는데 이번에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사실 원인이 있더라고요. 4차 중동 전쟁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스라엘하고 중동 국가들이 전쟁을 하면서 네. 그냥 전쟁만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3차 전쟁 때 이스라엘한테 중동 국가들 완전히 막 네. 패배를 하거든요. 맞아요. 꼼짝도 맞아요. 못하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도 하지만 다른 것도 동시에 하자. 그래서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장관 야만이라는 사람이 네. 계획적으로 감산을 해요. 매월 5%씩 감산하겠다. 그래서 원유 가격이 급등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강제적인 통제도 독점이 할 수 있는 행위죠. 강제적으로 시장을 그렇죠. 통제를 해가지고 이때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아세요? 원유 가격이 배럴당 3불이었는데 12불까지 올라가요. 아, 그러니까 4배. 그게 초기 시절이었으니까 그게 네. 한 4배가 떴으면 그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엄청나게 이제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데 네. 후폭풍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뉴스 보면은 IEA라고 세계 에너지 기구가 네. 있는데 네. 이게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사태 때문에. 그래서 각 국가가 원유를 좀 비축해라. 아랍애들이 또 뭐 이렇게 사고 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대체 투자를 많이 하는데 네. 프랑스가 역시 원유가 안 나는 강대국 그렇죠. 중 하나인데 원유가 안 나서 얘네가 뭐에 눈을 돌렸냐면 원자력에 투자를 해요. 아, 프랑스가 최근에 원자력이 원자력 지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피고 있는데. 근데 원자력 관련해서는 프랑스는 나름 그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이런 것들이 발전하고 그 이거를 주도한 야마니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고유가 정책이나 유가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중동 국가에 안 좋다는 걸 주장하면서 예시를 하는 게 석기 시대 아시죠? 석기 시대가 끝날 때 돌이 없어서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석유의 시대가 끝나는 것도 석유가 마르기 전에 끝날 수 있다. 주의해라. 대체 수단을 개발이 됨으로써 뭐. 그래서 아무래도 대체 수단이 안 생기는 걸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오일 쇼크가 났고 두 번째 오일 쇼크는 이건 우발적으로 난 건데 이란 혁명 때문에 발생이 된 건데 아무래도 뭐 원유 생산을 뭐 사우디 다음으로 크게 차지하는 네. 나라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이란이 민주적으로 선거한 대표가 그 이제 서구 자본이 세운 회사들한테 그 석유 이권을 다 뺏기니까 그걸 국유화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영미 회사들이 불만이 생길 거잖아요. 네, 회사를 아무래도 뺏기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축출해요. 그 사람을. 아, 그리고 팔라비라는 왕권을 넣었는데 네. 문제는 이 왕이 제대로 된 정치를 안 하고 사치에 빠진 거예요. 네. 어느 정도로 사치에 빠졌냐면 이 사람이 서구 문물을 좋아해서 네. 프랑스식 아침을 먹고 싶은데 프랑스식 아침이 좀 특별하거든요. 어떻게 먹었냐면 프랑스에서 당일날 빵이랑 스프?
배달. 새벽 배송. 우리 좀 하는 거 있죠. 한국에 아침에 새벽에 오는 거. 그걸 프랑스에서 먹을 정도로 사치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 불만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막 비밀 경찰로 막 탄압하고 사람 죽이고 하다가 결국은 호메이니한테 추출이 돼서 이란이 그래서 반미 국가로 돌아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왕이 미국으로 도망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란이 정권이 바뀌니까 네. 이 수출이 중단되는데 문제는 당시에 1차 오일 쇼크 때문에 뭐 북해 브렌트유나 네. 뭐 중동 말고 뭐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도 사실 원유 개발을 아시아나 열심히 했대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겠죠. 감소된 만큼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줄 수 있었는데 급등한 이유는 시장에 불안 심리가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렇게 취약하게 될 수 있구나. 이때는 70년대는 막 일본 경기 호황이고 우리나라도 막 어떻게 기지개 그렇죠. 펴보려고 네. 하니까 으쌰으쌰할 때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호황으로 가니까 수요가 훨씬 많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라는 충격에 이때도 가격이 엄청 많이 오르는데 배럴당 13불에서 40불까지 올라요. 그때도 또 한 3배, 4배까지 네. 그렇게 뛰네요. 사실 이게 뭐 정책 경기에는 안 좋지만 투기적인 입장에서 사실 엄청난 기회죠. 그렇죠. 단기간에. 네. 그때는 선물 시장이 없었으니까 선물 시장이 선물시장이 없었어요. 매수했었으면 대박이 나는 케이스. 대박이 나죠. 근데 이게 이란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1983년 3월에 나이맥스라는 이제 저희 네. 거래소 설명해 드렸던 그 나이맥스에서 원유 선물이 상장이 되는데 그렇죠. 중동에서는 반대를 했어요. 좀 선지적인 사람들은 반대를 했는데 이유가 그 전에는 원유 가격을 오펙이 막 맘대로 정했어요. 그렇죠. 70년대 네. 오일 쇼크 날 때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으니까 네. 공급자가 왕이에요. 네, 막 그렇겠죠. 네. 근데 선물이 생기면 뭐가 달라지냐면 오일 이렇게 급등하면 선물로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의 조절자가 힘이 권력이 옮겨가는 거예요. 자본이 있는 회사로 투기적인 예를 들어 뭐 WTI 선물이 생겨서 가격을 막 강제로 낮춘다. 네, 맞아요. 막 자본을 투하해서 막 찍어 누른다라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대가 있었고 이제 그걸 기점으로 오펙이 시장의 지배력, 뭐 물론 비오펙의 생산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점진적 감소. 그래가지고 자본이 원유 시장의 메인 키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죠. 머니즈 파워가 네. 적용이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다음 이제 살펴볼 만한 게 이제 이라크 전쟁. 네. 이라크 전쟁 그렇죠. 두 번 있죠. 네, 이제는 뭐 저희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네. 이라크 전쟁. 네. 근데 이라크 전쟁 두 개가 있는데 조금 다른데 아버지 부시 때는 먼저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후세인이 원래는 진짜 웃긴 게 이라크가 미국을 대리해서 이란하고 전쟁을 했거든요. 8년간. 네, 맞아요. 그랬는데 뭐에 꽂혔는지 이제 그 전쟁이 아무 소득도 없이 끝나니까 쿠웨이트를 자기가 합병을 해서 사우디만큼 덩치를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원유 시장에. 그 나중에 뭐 저희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우디가 중동에서는 가장 원유를 많이 갖고 있고 네. 그다음 순서가 그 다음이 이란이랑 그다음 또 이라크. 이제 이라크 순서죠. 근데 그다음 쿠웨이트인데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먹으면 사우디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적할 수 있는 위치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되게 고민을 많이 했대요. 전쟁을 할까 말까. 근데 결론은 사우디처럼 자기 편 확실하지 않으면 이제 이라크가 그렇게 해서 힘이 세지는 걸 원치 않으니까 전쟁을 그렇죠. 했고 명분도 있었죠. 먼저 네. 쿠웨이트를 침공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됐고 두 번째 아들 부시 때는 뭐가 있었냐면 이게 되게 중요한 뉴스인데 아들 부시 때 이제 그 원유 관련된 미국 내 이제 정책 보고서가 나오는데 원유 수요보다 미국 내 생산한 원유량이 준다. 네. 이렇게 발표가 나요. 아. 왜냐하면 사실은 1930년대에도 이미 그 전에 30년 이전에는 미국에 생산한 원유가 남아 돌아서 막 외국에 수출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뉴욕에 가면 락펠러 센터 네, 아시죠? 네. 미국 애들은 락커펠러라고 네, 부르던데 맞아요. 락펠러니까 못 알아듣어요. 그 락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엄청 큰 오일 회사였는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도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은 그때 기술로는 더 이상 뽑을 데가 없다. 그렇지만 중동에 갔더니 쉽게 많이 뽑을 수 네. 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중동에 막 이렇게 개입을 했던 거거든요. 꼽으면 나오니까 꼽으면. 그렇죠. 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결국은 저희 어렸을 때는 원유는 언젠가 없어진다 이 공포감이 계속 네, 항상 있었는데 맞아요. 이제 90년대에 한번 전쟁이 이르고 그다음 아들 부시 때도 미국이 소비 대비 이제 부족하다. 네. 근데 사실 지금은 거꾸로 됐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쉐일올이라는 걸 발견하면서 지금은 미국이 제일 전 세계에서 원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지만 그렇죠. 네. 그 당시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런 불안감이 있었고 또 그다음 부통령이 딕 체니라는 친구였는데 이 사람이 석유회사 출신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권이 엮여서 그다음 이라크를 침공해서 그런 중동에서 원유 수급 관련해서 네. 자기들이 어떤 주도적인 지위를 얻고 싶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든 거죠,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저런 사태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중동 사태까지 이렇게 해서 벌어졌고 이제 지금 최근 한 10년에서 최근 특히 3, 4년의 흐름을 보면 미국이 셰일 오일이라는 걸 만들어서 더 이상 중동이 필요가 없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가 다 미군 철수하면서 뭐가 있었죠? 터키의 시리아 쪽? 터키가 시리아 쿠르드족을 네, 공격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미국은 이제 중동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거든요. 네, 별로 이제는 관심사가 아니죠. 이제 네. 본인들의 에너지 자원은 확보가 완벽하게 됐으니까. 네. 심지어 이제 수출을 금지했던 거를 풀고 수출까지 하는 네. 그런 나라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되게 의미심장한 내용이 또 제가 오늘 아침에 봤는데 네. 사우디의 아람코 드론 공격 받은 네. 게 이 충격이 원유 일 생산량이 570만 배럴 정도인데 그게 전 세계 5%? 맞아요. 전 세계 5%. 그다음 인도가 일일 사용하는 게 470만 배럴이니까 인도 전체가 쓰는 것보다 많은 양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엄청난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이란 혁명이 560만 배럴, 그다음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이 430만 배럴이니까 그거보다 더 컸잖아요.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 3배씩 원유가 안 올랐잖아요. 네, 안 올랐죠.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트럼프가 중국이랑 저희 프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싸웠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불안이 있죠. 맞죠.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네. 두 번째는 미국이 계속 뽑아내니까 네, 그리고 전략 비축률을 푸니까 네. 이게 없어도 된다 이런 확신이 생긴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트럼프가 전략 비축률 푼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네. 그 미국이 실제로 그 수출을 하기 전에는 자국 내에서 뽑아져 나오는 원유는 열심히 모아놨거든요. 자기네들 솔직히 얼마나 모아놨는지는 솔직히 카운트는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그런 비축률을 푼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미국은 아무도 이제 모르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가격 부분에서는 크게 흔들림이 그렇죠.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뭐 추정컨대 뭐 10년 이상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보관을 해놓고 네. 있다 추정만 하는 거죠. 사실 네. 중국도 많이 보관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리만 사태 터지고 원유가 막 20불 갈 때 네.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중국도 비축률을 늘리는데 네, 어마어마한 그 탱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싸니까 그거랑 똑같은 분량을 또 만들었대요. 음. 그러고도 남아서 유조선을 물 위에 띄워놓는 네, 게 맞아요. 네. 이득이다 그래서 네, 띄워놨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될 그런 이런 이제 이유가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이 되고 네, 맞아요. 그다음 이 프로 준비하면서 또 오펙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 오펙이 원래는 1960년에 생성이 된대요. 그래서 네. 사우디,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이렇게 5개국이 하는데 네. 이때 원유 수출의 80%나 점유하는 국가들이었던 거예요. 이 다 합치면. 아, 근데 영향력이 약했어요. 이유가 베네수엘라는 처음에 이제 미국이 이제 중남미 약간 사회주의화 되는 걸 막으려고 막 네. 돈을 풀어요. 그래서 네. 베네수엘라는 미국 돈 받고 친미돼서 뭐 미국 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안 했고 네. 두 번째는 사우디랑 이란이 생산량이 많은데 사이가 안 좋아요. 사우디는 수니파, 그렇죠. 이란은 시아파에서 네. 관계가 안 좋으니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 개발에 대한 기술이나 자본은 서구 회사들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미국하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영향이 없다가 나중에 이제 수요가 커지는 시점에 오펙이 이렇게 힘을 갖는 거고 사실은 오펙 감산 합의가 잘 안 된대요. 딱 1차 오일 쇼크 빼고는 제대로 안 지킨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2014년에 오펙이 감산을 러시아랑 합의할 때 시장의 가격이 그렇게 급등하는 이유가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안 되던 애들인데 음. 뭐 합의를 지키겠다고 네. 하니까. 그리고 꽤 굉장히 의아했어요. 저도 그 맨날 오펙 모이면서 회의는 참 많이 하는데 네. 그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경험했던 거니까 이제 음. 뭐 부결되고 서로 이제 자기네들 잘났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의견이 잘 안 뭉쳐지는 나라가 또 중동 맞아요. 국가였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오펙의 그 이후에 이제 15년 이후에 이제 다 같이 무슨 의미를 갖고 으쌰으쌰하는지 저도 조금 잘 모르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래 사우디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뭐냐면 사우디가
이란 사태를 겪고 원유 시장이 이제 힘이 공급에서 수요로 넘어가는 시점에 원유 가격을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펙 국가를 불러놓고 감산을 합의해요. 근데 안 지켜. 그렇죠. 막 이라크 후세인 생긴 거 봐요. 네. 말 듣게 생겼어요? 안 듣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안 지키니까 사우디만 1년간 전체 70%를 감산을 했는데 70%나. 그래서 가격을 많이 지켜요. 많이 지키는데 문제는 다 양아치인 거죠. 남들이 그래서 사우디 몫을 다 뺏어가요. 점유율로. 그래서 사우디가 그 점유율을 회복하는데 10년이 걸리는데 80%밖에 회복을 못해요. 10년 동안.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냐면 점유율 회복이 안 돼서 원유라는 거를 그대로 못 써요. 원유를 정제해야 그쵸, 휘발유도 정제가 만들고 해야 하잖아요. 되죠. 네. 정제 회사가 이문 얼마가 되는지 확 고정을 해주면 그거에 네. 맞춰서 팔겠다. 그렇죠. 거꾸로인 거예요. 원가가 얼마인데 네가 이문을 남겨라가 아니라 네 이문에 맞춰서 내 걸 깎겠다고 해서 점유율을 확보하는 거예요. 원가를 조정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사우디가 그걸 한번 당해봐서 네. 이 일을 갈고 있었던 거예요. 점유율에 대한 그런 원한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셰일가스가 올라올 때 이제 치킨 게임 하기 시작했구나. 셰일가스를 죽여야겠다 네. 그래서 2014년에 막 증산을 막 하잖아요. 네. 원유 뭐 얼마가 내려가도 상관없어. 네. 우리는 끝까지 갈 거야 했는데 맞아요. 문제는 그렇게 했다가 사우디 자기 지방 기둥이 뽑히게 생긴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네. 막 아람코 상장한다 이런 얘기가 다 그래서 나온 거고 네.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한국 조선업이 망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에 원유가 좋을 때 조선업계가 뭐 했냐면 중국 애들이 자꾸 싼 배 만드니까 그렇죠. 일단 뜨지만 뭐 나중에 물 셀 수도 있는 이런 배 막 만드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그 고부가가치 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유 시추하는 배 같은 네. 거. 네. 그래서 그게 엄청 비싸니까 원유 가격이 비싸야 이게 팔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우디가 깽판을 치니까 이걸 더 이상 수주가 안 네,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선업이 망하는 거고 베네수엘라도 피해자예요. 왜냐면 그거 어느 정도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사우디가 막 깽판 치니까 베네수엘라가 먼저 죽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렇게 많은 피해자를 일으키고 자기도 이제 속된 말로 후달리니까 네. 그러니까 항복을 해서 다시 이제 러시아를 불러서 우리 이렇게 하면 죽으니까 합의를 하자. 정말 절박하게 돼서 된 거죠, 사실. 일단 베네수엘라가 죽었기 때문에 비오펙 국가도 이번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전에 말을 안 들었지만 사우디는 힘이 아직 그래도 그런 정도는 힘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뽑아낼 수 네. 있으니까 그런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못해 합의했는데 제가 봤을 때 러시아가 합의해 준 게 또 되게 크죠. 그렇죠. 참 러시아도 근데 아무래도 원유로 또 생산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인데 그쪽도 아무래도 경기 수출할 명분 상품 자체가 많이 줄어들어 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기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러시아가 계속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제 합의를 푸틴이 뭐 할 수밖에 같이 없었죠. 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리고 사실 브라질 경기가 안 좋아진 것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브라질도 원유가 좀 상당히 그 네, 국가부의 맞아요. 네.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이게 망가지니까 뭐 올림픽하고 해봐야 월드컵 해봐야 똑같은 거죠. 뭐. 전혀 네. 효과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원유가 여러 가지 영향을 주고 이렇게 또 오펙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쉐일 오일이 이렇게 시장에 또 새로운 영향을 준 거죠. 결국에 아, 네. 지금 시장에. 네. 몰랐던 거를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얘기를 안 해줬으니까 나 읽고 있었어. 설명해 주기에는.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 원유가 왜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가는지 네, 그리고 네. 전체 트렌드는 지금 약간은 공급이 더 우위에 점하는 시기라는 네. 걸 조금 착안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해서 보면 되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계속 우리가 얘기 나눴던 뭐 장기적 이야기 그러니까 가격 영향 요소는 아무래도 그러면은 길게 봤을 때는 트렌드를 형성할 때 이제 뭐 우리가 선물을 매매할 때는 이제 짧게 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은 길게 자꾸 이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트렌드가 예를 들어 이제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러면 가격이 아무래도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매수 포지션을 잡고 어느 정도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경기가 하강이다. 그러면은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글로벌 이슈가 확대되면 이제 아무래도 가격은 하방 쪽으로 그러면 차트가 아까 보였던 대로 내려가면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매도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투자자들 이제 말 그대로 거래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하시면서 그렇죠. 매매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원유 이제 사실 저희가 서비스하는 상품 중 원유가 제일 인기 상품이거든요. 그렇죠. 네. 뭐 원유 자체는 저는 되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실수할 수 있는 게 원유가 이렇게 차트만 보거나 조금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하면 그 매매 방향이 쉽게 틀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이제 뉴스를 꼭 조금 원유 관련해서는 뉴스를 보고 원유가 사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꼭 차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일단은 뭐 장기적인 이슈에 대한 뭐 그 요인 가격 변동 요인은 좀 확인을 해본 거고. 네. 그러면 장기적이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뭐 단기적인 단기적인 요소를 조금 나눠서 보려고 하는데요. 네.